자, 오늘 우리가 볼 거는 3주차고요. 전체 타이틀은 공포와 짐승의 상징입니다. 자, 읽기 범위는 챕터가 두 개야. 바다에서 온 짐승과 허공에서 온 짐승인데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2시간 이내에 끝날 것 같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공포심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 눈여겨보면 돼요. 그래서 짐승의 정체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장문은 요겁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서워하는 것. 이런 거 보면 어떤 친구들은 강아지 되게 무서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개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조그만 강아지라도 만약 엘리베이터 탈 때 작은 강아지가 있어도 막 소리 지르면서 엘리베이터 못 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게 뭐냐, 뭐 성적 표현 뭐 이러잖아, 그렇지? 그 왜 두려운지 그 근거까지 써보는 겁니다. 한 3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내가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 탑3 이런 식으로 해서 3가지를 써보고 거기에 대한 이유, 근거. 그다음 맨 마지막에는 극복 방안까지. 그렇죠?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자, 그러면 오늘 읽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바다에서 온 짐승과 하늘에서 온 짐승 2가지 챕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자, 밀물이 밀려왔고 야자수가 자라는 솟은 땅 언저리 의 희고 푹신푹신한 모래와 바닷물 사이로 가는 줄을 연상시키는 질감 있는 모래사장이 있을 뿐이었다. 렐프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래사장을 택하여 거닐었다. 발 디딜 곳을 살피지 않고 걸을 수 있는 곳은 그곳밖에 없었다. 물가를 걷다가 갑자기 깨닫고 그는 섬뜩했다. 이 섬에서의 생활에 대한 따분함을 깨달은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길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며 생시의 생활의 태반은 발 디딜 곳을 조심하는 데 보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외줄로 뻗은 모래사장을 바라보았다. 즐거웠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듯 열의에 차서 이 섬을 둘러보던 첫 탐험을 회상하고 냉소를 지었다. 다시 돌아서서 그는 얼굴이 햇살을 받으며 화강한 바위판 쪽으로 돌아갔다. 회의를 소집할 시간이었다.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는 석양의 햇빛 속을 걸으며 그는 연설의 요지를 세심하게 검토했다. 이번 회의를 망쳐서는 안 된다. 허황된 것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어이가 모자라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다. 얼굴을 찌푸리고는 그는 다시 생각을 정리하려 했다. 이번 모임은 장난이 아니라 사무적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에 이르자 그는 걸음을 재촉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 기울어지는 석양, 빨리 걸었기 때문에 얼굴과 부딪히는 가벼운 바람의 동요 등을 한꺼번에 의식했다. 회색 셔츠가 가슴에 들러붙었다. 그는 그제야 셔츠의 주름이 마분지처럼 뻣뻣해졌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다. 반바지에 달아 빠진 끝자락에 스치는 바람에 널쩍다리 안쪽이 벌겋고 쓰라렸다. 지저분하고 누더기가 된 반바지를 보고 그는 마음이 쓰라렸다. 눈을 덮는 더벅머리를 연신 뒤로 쓸어 넘기는 것, 해가 지고 나면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사귀 속에 몸을 쉬기 위해 눕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지겨운가를 깨달았다. 마침내 그는 종종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수영하는 웅덩이 근처 모래사장에는 회의를 기다리는 소년들이 여기저기 무리지어 있었다. 그들은 그의 침울한 기분과 봉화를 꺼트린 자기들의 실수를 의식하고 말없이 렐프에게 길을 비켜주었다. 그가 서 있는 회의 장소는 엉성한 삼각형이었다. 삼각형이라고는 했지만 그들이 만드는 모든 것처럼 고르지 못하고 불완전한 형태였다. 우선 그가 걸터앉는 통나무가 있었는데 이 바위판에 비해 너무나 큰 고목이었다. 태평양에서 흔히 불어온다고 전해지는 전설적인 폭풍이 어느 해 그 나무를 이리로 옮겨놓은 것이리라. 야자수 둥치는 모래사장과 평행을 이루며 놓여 있었기 때문에 렐프가 걸터앉으면 그는 섬 쪽을 향하게 되지만 소년들 쪽에서 보면 그의 모습이 초호의 번쩍이는 수면을 배경으로 거무스름하게 보였다. 통나무를 밀변으로 한 삼각형의 두 편은 더욱 고르지 않았다. 오른편으로도 통나무가 하나 있었고 그 윗부분은 소년들이 항시 걸터앉는 바람에 반들반들해졌으나 대장이 않는 통나무처럼 크지도 편리하지도 않았다. 왼쪽에는 통나무가 4개 있었는데 그중 맨 가장자리 것은 형편없이 뒤뚱거렸다. 누군가가 몸을 지나치게 뒤로 젖히고 앉아서 통나무가 벼랑간 뒤뚱거려 5-6명의 소년이 뒤에 풀밭으로 나뒹구는 바람에 회의장이 웃음바다가 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하니 아무도 머리를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렐프의 뇌를 스쳤다. 돌을 주워다 고이면 된다는 것을 자신도 잭도 새끼돼지도 여태 생각하지 못했던 터였다. 그들은 위태로운 통나무에 계속 걸터앉기만 해온 것이다. 왜냐하면
다시 그는 깊은 사색의 혼돈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자, 모든 통나무 앞에 난 풀은 짓밟혀 시들었지만 삼각형의 중심부 풀들은 밟히지 않아 높이 자라 있었다. 또 삼각형의 정점에 해당하는 부분의 풀도 잘 자랐다. 그곳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의장사 주변에는 회색 나무줄기가 똑바로 서기도 하고 비스듬히 서 있기도 하면서 낮은 잎사귀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다. 좌우 다같이 모래사장이 있고 뒤로는 초호가 있었다. 앞쪽에는 섬이 시커멓게 솟아 있었다. 렐프는 대장 자리에 앉으려고 그쪽으로 향했다. 회의를 이렇게 늦은 시각에 열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 장소가 여느 때와 다르게 보인 것은 그 때문이었다. 여느 때 같으면 초록색 지붕을 이룬 나뭇잎 아래쪽이 황금색의 반사광으로 번뜩이고 소년들의 얼굴도 렐프가 보기에 회중전등으로 얼굴을 비출 때처럼 아래로부터 거꾸로 비쳤었다. 그러나 지금은 석양이 한쪽에서 비스듬히 비쳐서 그림자가 제자리에 있었다. 다시 그는 뜬금없이 야릇한 명상적 분위기로 빠져들었다. 만일 위에서 비추는 경우와 아래쪽에서 비추는 경우의 얼굴이 다르게 보인다면 대체 얼굴이란 무엇일까? 아니, 얼굴뿐만이 아니다. 사물이란 무엇일까? 렐프는 초조하게 몸을 움직였다. 곤란한 것은 대장이 되었을 경우 생각할 필요가 생기고 현명해질 필요가 생긴다는 점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생각한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고 결실을 보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대장의 자리를 쳐다보며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문제는 내가 생각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새끼돼지처럼 생각을 할 능력이 없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날 저녁 렐프는 다시 한번 그의 가치관을 조종해야 했다. 새끼돼지에게는 사고 능력이 있다. 그는 살찐 머릿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하게 사고를 진행할 줄 안다. 다만 그는 대장이 못 되었을 뿐이다. 새끼돼지는 우스꽝스러운 몸집이지만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다. 렐프는 어느새 사색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타인의 사고 능력을 식별할 수 있게 되었다. 태양빛을 보아하니 많은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야자수에서 소라를 내려 그 표면을 살폈다. 대기에 노출한 채 두었던 탓으로 황색과 분홍색은 거의 흰 빛깔로 바래고 투명한 광택을 띄었다. 자신이 직접 초호에서 건져낸 것이지만 렐프는 그 소라에게 일종의 자애로운 존경심 같은 것을 느꼈다. 그는 회의 장소를 바라보며 소라를 입술에 갖다 댔다. 다른 소년들은 그의 행동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곧 모여들었다. 봉화가 꺼진 동안 배가 섬을 지나갔다는 것을 아는 소년들은 렐프가 분개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침묵을 지켰다. 한편 꼬마들을 위시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은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기가 죽어 있었다. 회의 장소는 금세 10,000원이 되었다. 잭, 모리스, 사이먼, 그리고 사냥부대 전체는 렐프의 오른쪽에 앉았고 나머지 아이들은 왼쪽에 자리했다. 새끼돼지가 들어와서 삼각형의 외곽에 섰다. 이것은 자기는 듣기만 할 뿐 발언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시였다. 새끼돼지는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생겼다. 입을 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렐프를 향한 얼굴들은 진지했다. 렐프는 소라를 휘둘렀다. 이렇게 중차대한 발표는 적어도 2번은 되풀이해야 모두에게 전달된다는 것을 실제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다. 모두의 시선을 소라에 집중시키고 앉아 쪼그리고 있거나 털퍼도 앉아있는 꼬마들 사이로 단어 하나하나를 마치 무거운 돌을 떨어뜨리듯 내보태야 했다. 회의의 목적을 꼬마들에게까지 이해시키기 위해 될수록 쉬운 단어를 찾느라 머리를 짜냈다. 잠시 뒤면 잭이나 모리스나 새끼돼지와 같은 숙련된 토론자들이 회의 진행을 위해서 모든 기교를 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 논쟁의 주제를 명확히 제시해야 했다. 회의를 열 필요가 생겼어. 이건 재미로 하는 게 아니야. 웃거나 통나무에서 굴러 떨어지려고 여는 회의가 아니라고. 흔들거리는 통나무에 앉아있던 꼬마 무리가 키득키득 웃으며 서로 마주 보았다. 농담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또 그는 그들을 압도시킬 말을 찾기 위해 소라를 치켜 올렸다. 똑똑한 채 하기 위해서도 아니야. 그런 여러 가지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야. 그는 잠시 말을 중단했다. 나는 줄곧 혼자 있었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혼자 밖에 나갔었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게 되었어. 여러 가지를 정리해야 할 회의야.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발언하고 있는 거야. 그는 잠시 이야기를 중단하고 습관적으로 머리를 쓸어넘겼다. 무언에 항의를 하던 새끼돼지는 별로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삼각형 안으로 들어와 다른 아이들 팀에 끼었다. 렐프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회의를 여러 번 했어. 누구나 발언하기를 좋아하고 함께 모인 시간을 좋아했어.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결정했지. 그러나 그 결의사항을 지켜본 적이 없었어.
우리는 개울에서 물을 떠다 야자 껍질에 담아서 신선한 잎사귀로 덮어두기로 결정했었어. 며칠 동안은 그렇게 했지. 그러나 지금은 껍질 속에 물이 들어있지 않아. 야자 껍질은 말라버렸어. 우리는 개울에서 그 물을 그냥 마시고 있어. 이 말에 동감한다는 수런거림이 있었다. 개울물을 직접 마시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나도 낡은 야자 껍질에 담긴 물보다 저 폭포수가 떨어지는 웅덩이 물을 마시는 것이 좋아. 다만 우리가 물을 길어오기로 결정했던 것이 중요하다는 거야. 지금 그것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오늘 오후에 보니까 물이 담긴 껍질은 단 2개뿐이었어. 그는 입술에 침을 발랐다. 다음은 오두막에 대해서야. 피신처 말이야. 다시 수군거리다가 잠잠해졌다. 우리들 대부분은 오두막에서 잠을 자고 있어. 오늘 밤에도 봉화당번으로 나간 샘과 에릭을 빼고는 모두 오두막에서 잘 거야. 그런데 오두막은 누가 지어놓은 거지? 곧 요란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거들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렐프는 다시 소라를 흔들어 했다. 잠깐, 오두막 세 채를 모두 지어놓은 게 누구냐 말이야. 첫 번째 것을 지을 때는 모두가 거들었어. 두 번째 것은 우리들 중 4명이 거들었지만 마지막 것을 지은 사람은 나와 사이먼 뿐이었어. 그 오두막이 흔들흔들하는 것도 그 때문이야. 웃지들 마. 다시 비가 오면 그것은 폭삭 가라앉았을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오두막이 꼭 필요하게 될 거야. 그는 이야기를 멈추고 헛기침으로 목청을 가다듬었다. 또 하나, 우리는 우리가 수영하는 웅덩이 건너편 바위를 화장실로 정했지. 그건 참 잘한 일이었어. 밀물이 깨끗이 청소해주니까. 너희들 꼬마들도 그것쯤은 알 거야. 여기저기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이 터지고 눈동자를 힐끗힐끗 굴리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아무데서나 똥오줌을 누고 있단 말이야. 오두막이나 바위판 근처에서 노는 아이도 있어. 너희들 꼬마들은 과일을 따먹으면서도 똥을 누더구나. 똥이 마려우면 모두가 일제히 폭설을 터뜨렸다. 똥이 마려우면 과일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는 말이야. 지저분하게 짝이 없어. 다시 웃음보가 터졌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는 빳빳해진 회색 셔츠를 잡아당겼다. 정말 지저분하게 짝이 없어. 똥이 마려우면 곧장 모래사장을 지나 바위 사이로 가란 말이 알겠니? 새끼돼지가 손을 내밀어 소라를 달라고 했다. 그러나 렐프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의 연설은 조목조목 계획된 것이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바위 사이를 화장실로 써야 해. 이 섬이 점점 지저분해지고 있어. 그는 여기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다. 좌중은 위기를 의식하고 다음에 나올 말에 긴장했다. 다음은 봉화에 관해서야. 렐프는 약간 숨이 가쁜 듯이 가벼운 한숨을 토했다. 이에 응답하듯 청중도 한숨을 토했다. 잭은 칼로 나무 조각을 쪼개면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로버트에게 속삭였다. 봉화는 이곳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야. 운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봉화를 계속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구조를 받을 수 있겠니? 불 피우기가 그렇게도 힘드니? 그는 한쪽 팔을 휘둘렀다.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란 말이야. 전부 몇 명이지? 그런데도 연기를 올리는 봉화 하나 계속 지키지 못한단 말이지? 이해하지 못하겠어? 불을 꺼트리면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것도 모르겠니? 사냥부대 사이에서 멋쩍은 웃음이 터져나왔다. 렐프는 감정에 격해져서 그들 쪽을 쳐다봤다. 웃어? 웃음이 나오니? 사냥부대에게 일러두겠는데 연기가 멧돼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멧돼지를 잡는다 해도 말이야. 모두도 알겠니? 그는 양팔을 벌리고 삼각형의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우리는 저 꼭대기에다 연기를 피워야 해.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야. 그는 말을 그치고 다음에 말할 주제를 의식 속에서 더듬어 찾았다. 또 한 가지. 누군가가 소리쳤다. 한꺼번에 너무 여러 가지 말하고 있어. 이 말에 동의하듯 투덜거림이 따랐다. 렐프는 그것을 묵살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섬을 모두 태울 뻔했어. 또 우리는 바위를 굴려내리고 음식을 만들기 위한 불을 피우느라고 시간을 낭비하기도 해. 내가 대장이니까 규칙을 만들겠다. 산정 이외의 장소에서는 불을 피우지 않기로 한다. 절대로. 곧 왁자지껄해졌다. 소년들은 일어나서 고함쳤고 렐프도 고함으로 응수했다. 물고기나 게를 요리할 불이 필요할 경우 산으로 올라간다. 그래야 안전하니까. 지는 석양 속에서 여러 개의 손이 소라를 달라고 뻗어나왔다. 렐프는 소라를 쥔 채 나무 둥지 위로 뛰어올랐다. 내가 말하려 했던 것은 이게 전부야. 이제 할 말은 다 했다. 너희들은 나를 대장으로 선출했어.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 그들은 서서히 조용해졌고 마침내 다시 자리에 앉았다. 렐프는 음성을 낮추어 여느 때와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기억해라. 바위 사이를 화장실로 쓸 것, 신호를 보낼 봉화의 연기를 계속 올릴 것, 불을 산에서 가지고 오지 못한다는 것, 요리는 산꼭대기에서 할 것, 명심해. 잭은 침통하게 얼굴을 찌푸리며 일어나서 손을 내밀었다. 난 아직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어. 하지만 넌 너무 말을 많이 했어.
소라는 내가 가지고 있어. 잭은 투덜대며 앉았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다. 이것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 주길 바란다. 그는 바위판 위에 회의장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일이 자꾸만 엉망진창으로 되어가고 있어.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어. 처음의 시작은 좋았어. 우리는 행복했고 그러다가 그는 소라를 가만히 흔들며 아이들 넘어 허공을 바라보았다. 짐승과 뱀과 산불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 등을 기억해냈다. 그러다가 모두들 겁에 질리기 시작했지. 중얼거림이 거의 신음소리처럼 들렸다가 사라져갔다. 잭은 나뭇가게를 그쳤다. 렐프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건 꼬마들의 이야기야. 그것을 분명히 해야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토의해야 할 것은 공포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실히 하자는 것이야. 머리카락이 다시 눈께로 기어들고 있었다. 우리는 이 공포에 관해서 토론하고 그것이 아무 근거 없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둬야 해. 나도 때로는 공포에 사로잡히곤 해. 하지만 그것은 터무니없는 것이었어. 헛개비 같은 걸 말하는 거야. 이 점을 분명히 하면 새 출발을 하고 봉화와 같은 일에 더 많은 주의를 쏟을 수 있을 거야. 그는 밝은 모래서장을 셋이서 걸어가던 모습이 문득 생각났다. 그러면 다시 전처럼 행복해질 거야. 렐프는 자신의 연설이 끝났다는 표시로 소라를 정중하게 자기 옆에 나무 둥치 위에 놓았다. 이제 햇빛은 수평으로 비쳐들었다. 잭이 일어서서 소라를 잡았다. 이 회의는 모든 모호한 것들의 진상을 알아내기 위한 모임이야. 그래서 내가 분명히 말하겠는데 모든 게 꼬마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시작한 데서 비롯된 것이야. 짐승? 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말이지? 때론 무서울 때도 있지. 하지만 무서운 것을 참아야 해. 렐프의 말을 들으니 너희들은 밤에 비명을 지른다고. 그건 악몽일 따름이야. 여하튼 너희들은 사냥도 안 하고 오두막도 짓지 않고 뭐든지 도와주려고 하질 않아. 그저 울보들이야. 계집애 같을 따름이야. 그뿐이야. 무섭다는 걸. 너희들도 무서운 걸 참아야 해. 우리들처럼. 렐프는 입을 벌린 채 잭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잭은 렐프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꿈과 마찬가지로 공포심 때문에 해를 입지는 않아. 이 섬이 두려워할 만한 짐승은 없어. 그는 소곤거리는 꼬마들의 대열을 훑어보았다. 무언가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잡아먹어도 그건 고소한 일이지. 쓸모없는 울보들 같은 이라고. 어쨌든 짐승은 없어. 렐프가 화난 목소리로 그의 말에 끼어들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누가 짐승 얘기를 했다는 거지? 네가 그랬잖아. 요전날 저 꼬마들이 꿈을 꾸고 비명을 지른다고 네가 말했잖아. 그런데 요즘에 와선 꼬마들뿐 아니라 내가 인솔하는 사냥부대까지도 어떤 시커먼 것, 짐승인지 어떤 동물인지 그것에 대해 때때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너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지? 내 말을 들어봐. 조그만 섬에는 큰 동물 따위는 없는 법이야. 멧돼지뿐이야. 아프리카나 인도같이 큰 나라에만 사자나 호랑이 같은 것들이 있는 법이야. 동물원에도 있어. 지금 내가 소라를 들고 있어. 나는 공포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짐승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야. 놀라고 싶은 사람은 마음대로 놀라. 그런데 그 짐승은 잭은 소라를 안고 말을 그쳤다. 그러고는 지저분한 검은 모자를 쓴 사냥부대 쪽을 바라보았다. 내가 사냥꾼이겠니 아니겠니? 그들은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영락없는 사냥꾼이었다. 아무도 그것을 의심치 않았다. 좋아. 난 이 섬의 구석구석을 다 뒤져보았어. 혼자서 말이야. 짐승이 있다면 틀림없이 내 눈에 띄었을 거야. 무서워하고 싶은 사람은 무서워해도 좋아. 하지만 이 숲속에 짐승은 없어. 잭은 소라를 돌려주고 자리에 앉았다. 모두들 안도의 빛을 띠며 그에게 갈채를 보냈다. 그러자 새끼 돼지가 손을 내밀었다. 나는 잭의 말에 전적으로 찬성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옳다고 봐. 숲속에 짐승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야.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 있다면 그 짐승은 뭘 먹고 살겠니? 멧돼지. 우리도 멧돼지를 먹고 있어. 새끼 돼지. 소라를 든 것은 나야. 새끼 돼지는 화가 난 음성으로 말했다. 렐프, 저에게 입 좀 닥치라고 해. 입 좀 닥쳐 꼬마들아. 입 닥쳐. 내 말은 공포에 대해선 잭의 말에 찬성하지 않는다 이거야. 물론 숲속에는 무서워할 만한 것이 없을 테지. 나도 그곳에 가봤어. 근데 너희들은 유령이니 뭐니 하며 떠들다니. 우리는 현 사태를 알아야 하고 무언가가 잘못되면 그것을 바로잡을 사람이 있어야 해. 그는 안경을 벗고 눈을 꿈뻑거리며 좌중을 바라보았다. 전등을 꺼버린 것처럼 해가 쓰러졌다. 새끼 돼지가 계속해서 설명했다. 배탈이 났을 경우 그것이 큰 배든 작은 배든 네 배는 크구나? 다 웃었지? 웃을 건 다 웃고 나야 다시 회의를 계속할 수 있겠지. 그 뒤뚱거리는 의자에 다시 앉아봤자 금방 굴러떨어질 테니까 땅바닥에 앉아 듣는 편이 좋을걸? 조용해. 어떤 병이든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야.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항상 겁을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겠지? 삶이란 새끼 돼지는 문제를 광범위하게 확대했다.
과학적인 거야. 그게 현실이야. 2년이나 3년 후면 인간들은 화성까지 왕복 여행을 하게 될지도 몰라. 전쟁이 끝나면 말이야. 나도 짐승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 발톱 같은 걸 가진 짐승 말이야.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게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 새끼 돼지는 말을 멈췄다. 다만 넬프는 초조하게 몸을 움직였다. 다만 어떻다는 말이지? 다만 우리가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지. 앉아있는 소년들 사이에서 반은 웃음소리고 반은 야유인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새끼 돼지는 턱을 끌어당기고 급히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짐승 이야기를 한 꼬마의 말을 들어보자. 어쩌면 그 애가 얼마나 바보 같은가를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저희끼리 숙덕거리던 꼬마들 중에서 하나가 일어나 앞으로 나왔다. 이름이 뭐니? 필. 꼬마치고는 자신감에 차있는 아이였다. 손을 내밀어 렐플처럼 소라를 안고 모두를 둘러보았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에게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였다. 어젯밤에 난 꿈을 꾸었어. 내가 여러 가지 것들과 싸우는 꿈이었어. 나는 혼자 오두막 밖에서 여러 가지 것들과 싸웠어. 나무를 휘감고 있는 꾸불꾸불한 것과 싸우는 꿈이었어. 아이는 이야기를 멈췄다. 다른 꼬마들도 그의 공포에 공감한다는 듯이 웃었다. 나는 겁에 질려 그만 잠에서 깨었어. 혼자 어두운 밖으로 나갔더니 그 꾸불꾸불한 것들은 없어지고 말았어. 그럴싸하고 적나라하게 묘사된 이러한 공포담은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꼬마의 음성은 흰 소라의 뒤에서부터 피리 소리같이 터져나왔다. 나는 무서워서 렐프를 불렀어. 그때였어. 나무 사이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 굉장히 크고 소름 끼치는 것이었어. 그는 그때를 회상만 해도 겁이 덜컥 난다는 듯 그러면서도 자신이 자아내는 공포의 감정에 자부심을 느끼듯 말을 끊었다. 그건 악몽이야. 그는 잠속에서 목류병자처럼 걸어다닌 거야. 하고 렐프가 말했다. 모두들 동의하면서 나지막하게 중얼거렸다. 꼬마는 완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꾸불꾸불한 것과 싸울 때는 잠자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사라졌을 때는 깨어 있었어. 그리고 어떤 크고 무시무시한 게 나무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을 봤어. 렐프가 손을 뻗어 소라를 받자 꼬마는 제자리에 앉았다. 너는 자고 있었던 거야.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어. 밤에 숲속을 배회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누가 거기에 나갔었니? 누구 그때 밖에 나간 사람 있어? 누군가 어둠 속에 밖으로 나갔었다는 생각에 모두들 싱글거리고 있을 뿐 그동안 긴 정적이 흘렀다. 그러자 사이먼이 일어났다. 놀란 표정으로 렐프는 그를 바라보았다. 너였니? 도대체 뭐하러 캄캄한 밤에 나갔었지? 사이먼은 경련하듯 소라를 잡았다. 난 어떤 곳에 가고 싶었어. 내가 아는 장소야. 어딘데? 그냥 내가 아는 곳이야. 정글 속에 있는 어떤 곳이지. 그는 머뭇거렸다. 제게 경멸적인 어조로 그 문제에 매듭을 지었다. 그의 말은 매우 싱겁게 들리면서 단호했다. 똥이나 오줌이 말이었던 거지. 사이먼이 굴욕감을 느끼고 있을 때 렐프는 소라를 돌려받으며 사이먼의 얼굴을 준엄한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다시는 그러지 마. 알겠니? 밤에는 그러면 못 써. 네가 그러는 것을 보지 않더라도 꼬마들 사이에선 이러쿵저러쿵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돌고 있으니까. 공포와 비난을 담은 야유조의 웃음이 일어났다. 사이먼은 입을 열어 이야기하려 했지만 소라가 렐프의 손에 들려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자리로 돌아갔다. 모두들 조용해지자 렐프가 새끼돼지 쪽을 쳐다보았다. 뭔데? 또 한 아이가 있어. 저애. 꼬마들이 퍼시벌을 앞으로 밀어내어 혼자 그곳에 세워놓았다. 그는 무릎까지 파묻히는 풀 속에 서서 보이지 않는 자기 발을 내려다보며 거기가 풀밭이 아니라 천막 속이기는 한 것처럼 생각하려 애를 썼다. 그 전에 저 아이와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던 또 하나의 꼬마가 렐프의 기억 속에 떠올랐다. 그는 그 기억을 서둘러 지워버렸다. 그는 그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머리를 흔들었지만 이와 같은 확실한 기억의 찌꺼기가 눈앞에 보이면 그 기억은 다시금 의식의 표면으로 떠올랐다. 그 후 꼬마들의 수를 점검해 본 적이 없었다. 그 까닭은 아이들 모두를 세는 확실한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전에 산정에서 새끼돼지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렐프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기도 했다. 꼬마들 중에는 금발도 있고 검은 머리도 있고 주근깨 투성이도 있었다. 한결같이 지저분했지만 그들 중에 반점과 같은 큰 허물이 있는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자줏빛 반점이 있는 그 꼬마를 그 후에 본 소녀는 하나도 없었다. 그런데 유독 새끼돼지만이 빈정대고 위협하곤 했었다. 그 입 밖에 낼 수 없는 일을 자기도 기억하고 있다고 암암리에 시인하면서 렐프는 새끼돼지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자, 진행해. 그 아이에게 물어봐. 새끼돼지는 소라를 든 채 무릎을 꿇었다. 이봐, 네 이름이 뭐지? 꼬마는 몸을 꼬며 자신의 마음속에 쳐놓은 천막 속으로 움츠러들었다. 새끼돼지는 속수무책이란 듯이 렐프 쪽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렐프가 세차게 말했다. 네 이름이 뭐야?
입을 굳게 다물고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갑해진 소년들은 합창하듯 떠들었다.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이 뭐냐고? 조용해. 렐프는 황혼 속에 서 있는 꼬마를 빤히 바라보았다. 자, 말을 해봐. 이름이 뭐지? 퍼시벌 림즈 메디슨이야. 햄프션주 하커트 세인트 앤서니 목사관. 전화번호는 이러한 주소 성명이 슬픔의 샘물 깊이 뿌리박혀 있긴 한 것처럼 꼬마는 눈물을 흘렸다.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고 입을 크게 벌리고 울어서 마치 검은 굴 같은 목구멍까지 보일 지경이었다. 처음에는 조용한 슬픔의 흉상 같았지만 일단 비탄의 소리를 지르자 소라 못지않게 크고 지속적이었다. 시끄럽다고. 퍼시벌 림즈 메디슨은 좀처럼 그치려 하지 않았다. 샘물에 물줄기가 터져올라 권위의 위력이나 육체적인 협박으로도 어찌할 수 없었다. 울음은 호흡의 박자에 맞춰 계속되었고 울음보에 못 박힌 것처럼 그 울음이 그의 몸을 똑바로 지탱하고 있는 것 같았다. 시끄럽다고. 이제 꼬마들까지도 잠자코 있질 않았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슬픔을 깨닫게 된 것 같았다. 보편적인 그 슬픔을 같이 나누고 있는 것 같았다. 그들은 슬픔에 사로잡혀 울기 시작했는데 그중 2명은 퍼시벌에 못지않게 큰 소리로 울었다. 그들을 슬픔에서 건져낸 사람은 모리스였다. 그는 크게 외쳤다. 모두 날 봐. 그는 나둥가라지는 신용을 했다. 그는 엉덩이를 비비며 뒤뚱거리는 통나무 의자에 앉았다가 다시 풀 속으로 나가 떨어졌다. 그의 광대 눈웃은 서툴렀다. 그러나 퍼시벌과 다른 꼬마들은 그것을 보고 훌쩍거리다가 드디어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웃권 모두가 자지러지게 웃었기 때문에 큰 아이들도 합세해서 웃어댔다. 잭이 제일 먼저 말문을 열었다. 그는 소라를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에 위반되는 발언이었지만 아무도 탓하지 않았다. 그래, 그 짐승이 어쨌다는 거니? 이상한 일이 퍼시벌에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하품을 하며 비틀거렸다. 잭이 꼬마를 붙잡고 흔들었다. 그 짐승이 어디에 살고 있지? 잭에게 잡혀있는 퍼시벌은 온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 그 짐승이 이 섬에 숨어 있을 수 있다면 그놈은 영리한 짐승일 거다. 새끼 돼지가 조롱하듯 말했다. 잭은 안 가본 데가 없으니까. 짐승이 어디서 살 수 있다는 거지? 얼어 죽을 짐승 같으니라고. 퍼시벌이 뭐라고 중얼거리자 모두들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렐프가 몸을 앞으로 굽혔다. 그 애가 뭐래? 잭은 퍼시벌의 대답을 귀담아 듣고 나서 그를 놓아주었다. 풀려난 퍼시벌은 꼬마 동료들 사이에 마음 편히 둘러싸이자 길게 자란 풀밭에 쓰러져 잠들고 말았다. 잭이 헛기침을 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보고했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거야. 마지막 웃음소리가 잦아들었다. 렐프는 무심히 몸을 돌렸다. 초울을 배경으로 그의 등이 검고 굽은 형상으로 보였다. 모두들 그를 따라 눈길을 돌렸다. 망망하게 뻗어나간 바다, 그 너머에 펼쳐진 대양,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지의 보랏빛을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산호초에서 들려오는 쏴쏴하는 속삭임을 말없이 들었다. 모리스가 어찌나 큰 소리로 말했던지 모두들 펄쩍 뛰듯이 놀랐다. 바닷속에 사는 동물은 아직 모두 발견되지 않은 상태라고 아빠가 말씀하셨어. 다시 논쟁이 일었다. 렐프가 번뜩이는 소라를 내밀었다. 그러자 모리스가 다소곳이 그것을 받아들었다. 모두들 조용해졌다. 사람은 겁을 집어먹기 때문에 무서워하게 된다는 잭의 말은 여하튼 옳다고 생각해. 그러나 이 섬에 멧돼지밖에 없다는 잭의 말도 맞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가 확실히 알고 있을지는 의문이야. 모리스는 말을 잠깐 멈추고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 아빠가 말씀하셨어. 바다에는 여러 가지 생물이 있다고. 뭐라던가 잉크를 뿜어내는 문어라는 것이 있는데 길이가 몇백 야드나 되고 고래를 통째로 잡아먹는 놈도 있다고 하셨어. 그는 다시 여기서 말을 끊고 명랑하게 웃었다. 나도 물론 짐승이 있다고 믿지는 않아. 새끼 돼지 말대로 삶은 과학적인 것이야. 하지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야. 내 말을 확실히는 모른다는 말이야. 누군가가 외쳤다. 문어는 물 밖으로 나올 수 없단 말이야. 나올 수도 있어. 나올 수 없어. 순식간에 바위판 위는 논쟁하며 손짓 발짓하는 그림자로 가득 찼다. 앉아있는 렐프가 보기에 이것은 이성을 파괴하는 것 같았다. 공포와 짐승 이야기가 오고 갈 뿐 봉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전반적 합의는 없었다. 사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했지만 토론의 방향은 엉뚱한 곳으로 빗나가고 있었다. 불유쾌한 문제만 새로 야기시키고 있었다. 근처의 어스름 속에서 흰 것을 본 렐프는 그것을 모리스로부터 빼앗아 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불어댔다. 모두들 깜짝 놀라 조용해졌다. 사이먼이 그의 곁에 있다가 소라의 손을 댔다. 사이먼은 무언가 이야기해야겠다는 절박함을 느꼈다. 그러나 자중 앞에서 발언한다는 것은 그로서는 겁나는 일이었다. 아마 하고 그는 주저했다. 아마 짐승이 있을 거야. 모두가 사납게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렐프는 놀라서 일어났다. 사이먼, 너 먼저 그 이야기를 믿니? 나는 몰라. 하지만 사이먼은 말했다.
심장이 그를 질식시킬 정도로 쿵쾅거렸다. 폭풍 같은 함성이 터져나왔다. 앉아! 닥쳐! 소라를 뺏어라! 제기랄 시끄러워! 렐프가 고함쳤다. 그의 말을 들어. 그는 소라를 들고 있어. 내 말은 짐승은 우리들 자신뿐일 거란 뜻이야. 바보. 이렇게 외친 사람은 새끼돼지였다. 충격을 받아 점잖이건 뭐고 없었다. 사이먼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일종의. 사이먼은 인류의 본질적인 고질병을 표현하려고 했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드디어 영감이 떠올랐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건 뭐지? 아무도 대답이 없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잭은 천박한 저주의 말 하나를 던졌다. 그 욕지거리는 아이들의 순식간에 긴장을 풀게 해주었다. 뒤뚱거리는 통나무 위에 다시 올라앉았던 아이들이 밑으로 떨어져 내렸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사냥부대는 좋아서 함성을 질렀다. 사이먼의 노력은 폐허처럼 산산조각으로 부서졌다. 야유가 그를 잔인하게 내리쳤고 그는 참혹한 몰골로 제자리로 돌아갔다. 마침내 모두들 다시 조용해졌다. 누군가가 순서를 무시하고 발언했다. 제일 더러운 것이란 일종의 유령이라고 말하려 했었나봐. 렐프는 소라를 치켜들고 어스름한 회의 장소를 노려보았다. 가장 밝게 보이는 것은 창백한 모래사장이었다. 날이 어두워짐에 따라 꼬마들이 바짝 다가앉은 것일까?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중심부에 우거진 풀밭 한가운데서 서로 바싹바싹 다가앉아 한 덩어리로 얽혀 있었다.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가자 야자수들이 서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소리는 상당히 요란하여 어둠과 정적이 그 소음을 더 부합했다. 두 개의 나무 둥치가 서로 몸을 비비대며 한낮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불길한 소리를 냈다. 새끼돼지가 렐프의 손에서 소라를 받아쥐었다. 그의 음성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다. 나는 유령이 있다고 믿지 않아. 어떻게 그런 걸 믿겠어? 잭도 일어났다. 웬일인지 그도 화가 나 있었다. 네가 뭐를 믿든 누가 신경을 쓰냐 뚱뚱보 같으니. 소라는 내가 가지고 있어. 잠시 동안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소라가 이리저리로 옮겨갔다. 소라 이리 줘. 렐프는 두 소년 사이로 뛰어들다가 가슴을 한 대 맞았다. 그는 누군가 쥐고 있던 소라를 빼앗아 들고 숨을 헐떡이며 자리에 앉았다. 유령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이 문제는 낮에 해결하기로 하자. 누군가의 목소리인지 잘은 모르지만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그 짐승이란 것은 어쩌면 유령일 거야. 바람 때문에 동요되기라도 한 듯 모두들 웅성거렸다. 순서를 지키지 않고 말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다 하고 렐프가 말했다. 규칙을 어기며 회의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 그는 다시 말을 중지했다. 치밀한 사전 계획이 허사로 되돌아갔다. 너희들은 내가 무슨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니? 내가 회의를 이렇게 늦은 시각에 소집한 게 잘못이었어. 이제 표결에 붙이자. 유령에 대해서 말이다. 모두 지쳤으니까 표결에 붙이고 나서 오두막으로 가자. 안 된다고? 누구야? 잭이냐? 잠깐. 이 자리에서 말해두지만 나는 유령이 있다고 믿지 않아. 다시 말하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야. 여하튼 유령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 적어도 지금은 그래. 이렇게 캄캄한 어둠 속에서는 말이야. 자, 이제 모든 것을 분명히 해두기로 하자. 그는 잠시 소라를 들었다. 좋아, 오늘의 주제는 유령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야.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문제를 정리하려고 했었다. 유령이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자 렐프는 어둠 속을 응시하며 올린 손을 세웠다. 그는 딱 잘라 말했다. 알았다. 이해가 가능하고 합법적인 세계는 이제 허물어지고 있었다. 전에는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있었다. 이제는 그리고 배마저 떠나고 만 것이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소라를 누군가 채갔다. 다음 순간 새끼돼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올려나왔다. 나는 유령이 있다는 것에 찬성한다고 손들지 않았어. 그는 모두를 둘러보았다. 너희들 그걸 잊지 마. 그의 발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대체 우리가 뭐지? 사람이야? 아니면 동물이야? 그것도 아니면 야만이냐? 어른들이 우리들의 꼴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공연이 이리저리 어슬렁거리고 멧돼지 사냥이나 하고 봉화불은 꺼트리고 지금 이 꼴은 또 뭐냔 말이야? 한 그림자가 질풍처럼 그의 앞으로 다가섰다. 이 뚱뚱한 게으름뱅이에 닥쳐. 잠시 격투가 벌어지고 번쩍이는 소라가 위아래로 몹시 흔들렸다. 렐프가 벌떡 일어섰다. 잭, 너는 소라를 들고 있지 않아. 새끼돼지 너를 이야기하라고 해. 잭의 얼굴이 렐프 가까이 다가왔다. 너나 닥쳐. 도대체 네가 뭐야? 거기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나 하고 사냥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는 주제. 난 대장이야. 선출된 대장이라고. 선출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니? 아무 의미도 없는 명령이나 하는 주제에. 새끼돼지가 지금 소라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 말 맞아. 항상 그렇지만 넌 새끼돼지 편만 들더라. 잭. 이 소리를 잭이 받아서 흉내내듯 복창했다. 잭. 너는 규칙을 어기고 있어. 렐프가 외쳤다. 알게 뭐야? 렐프는 기지를 동원했다. 우리들이 지금 가진 것이라곤 규칙뿐이기 때문이지. 그러나 잭은 그를 거역하고 외쳤다. 얼어 죽을 규칙 같으니라고. 우리는 강해. 우리는 사냥할 수도 있어.
짐승이 있으면 잡아버리면 돼. 포 위에서 마구 패는 거야. 정신없이 펴버리는 거야. 그는 거칠게 외치며 어슴푸레한 모래 위로 뛰어내렸다. 다시 한번 바위판 위는 소음과 흥분의 도가니로 변하고 옥신각신하는 소리와 비명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모두들 질서를 잃고 아무렇게나 흩어져 야자수 쪽에서 물가로 모래사장을 따라 어둠에 쌓인 채 뿔뿔이 흩어졌다. 렐프는 소라가 자기 뺨에 와닿는 것을 느끼고 새끼돼지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였다. 어른들이 뭐라고 하실까? 저 꼴 좀 봐. 새끼돼지가 다시 외쳤다. 모의사냥, 히스테리 같은 웃음, 진짜 공포가 모래사장으로부터 몰려오고 있었다. 렐프, 소라를 불어. 새끼돼지가 매우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렐프는 그의 안경알이 번뜩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봉화 올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쟤네들은 그것을 모르나? 이제 네가 모질게 굴어야 해. 네 말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고. 어떤 공식을 암기하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운 음성으로 렐프가 대답했다. 만일 내가 소라를 불어도 쟤네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이야. 우리는 봉화도 계속 올리지 못할 거고 모두 동물처럼 되어버리고 말 거야. 영원히 구조되지 못할 거야. 네가 그걸 불지 않더라도 어차피 우리는 곧 동물이 되어버리고 말 거야. 쟤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들어보면 알 수 있어. 여기저기 흩어졌던 형체들이 모래 위 한데 어울려 있어서 회전하는 흑색 덩어리가 되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노래하고 있었고 지친 꼬마들은 울부짖으면서 비틀거렸다. 렐프는 소라를 입술에 대었다가 다시 내렸다. 문제는 유령이 과연 있느냐 하는 거야. 네 생각은 어떠냐? 새끼돼지야, 그렇지 않으면 짐승이 있는 걸까? 물론 없어. 왜 없지? 이치에 닿지 않으니까. 집이나 거리나 텔레비전도 제 구실을 못할 거야. 그런 게 있다면. 춤추며 노래하던 소년들도 이제 지쳤는지 가사도 없는 곡을 흥얼거릴 뿐이었다. 그런 것이 이치에 안 맞는다지만 이 섬에서도 그럴까? 만일 그런 것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렐프가 요란하게 몸소리를 치며 새끼돼지에게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부딪혀 깜짝 놀랐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렐프.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 일이 많아. 더욱이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만일 유령이 있다면 난 대장 노릇을 포기해야 할 것 같아. 저 소리 좀 들어봐. 그건 절대로 안 돼. 새끼돼지는 렐프의 팔을 잡았다. 만일 잭이 대장이 되면 사냥만 하고 봉화는 올리지 않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할 거고. 그의 목소리가 높아진가 싶더니 비명으로 바뀌었다. 거기 앉아있는 사람 누구니? 사이먼이야. 잘들 모였군. 하고 렐프가 말했다. 3마리의 눅먼 생쥐지. 난 그만두겠어. 만일 네가 그만두면 나는 어떻게 되지? 기죽은 음성으로 새끼돼지가 속삭였다. 아무 일 없어. 그 애는 날 미워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가 제멋대로 굴게 되어도 너는 괜찮아. 그는 너를 존경하니까. 그건 그렇고 너는 그 녀석을 때렸었지. 너도 방금 그놈과 멋지게 싸우더구나. 나는 소라를 들고 있었어. 새끼돼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내겐 말할 권리가 있었거든. 사이먼이 어둠 속에서 움직였다. 계속 대장 노릇을 해야 해. 사이먼 그만둬. 아까 짐승은 없다고 왜 이야기를 못했니? 나는 잭이 무서워. 새끼돼지가 말했다. 내가 그 애를 잘 아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누군가를 무서워하면 그를 미워하게 돼. 그러면서도 그에 대한 생각을 털어버리지 못하게 돼. 그 애도 실은 괜찮은 아이라고 자유하다가도 다시 보게 되면 천식에 발작하는 것 같이 숨도 못 쉬게 돼. 저 있지? 잭도 너를 미워하고 있어, 렐프. 나를? 왜 날 미워하지? 몰라. 봉화 때문에 네가 그 애를 야단친 일이 있잖아. 그리고 너는 대장인데 그 애는 대장이 아니니까. 그 애도 대장이야. 잭 메리드도 저 사냥부대 대장인걸. 나는 잠자리에 들면 늘 무언가를 생각했어. 나는 인간들에 대해 잘 알아. 나에 대해서도 알고 또 그에 대해서도 알아. 그는 너를 해치지 못해. 하지만 네가 걸리적거리지 않게 되면 그는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해칠 거야. 그게 바로 나야. 얘 말이 오라, 렐프. 너와 잭은 대결하고 있는 거야. 네가 계속 대장 노릇을 해야 해. 우리는 모두 방향을 잃은 채 표류하고 있고 모든 일은 엉망으로 되고 있어. 고향에는 언제나 어른들이 있었지. 어른 앞에서 늘 공손하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았어. 그리고 어른들은 답을 주었지. 그때가 좋았었는데. 아줌마가 여기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아빠가 오시면. 하지만 이렇게 소원을 말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봉화를 계속 올려야 해. 춤이 끝났는지 사냥부대는 오두막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어른들은 사리에 밟거든. 새끼돼지가 말했다. 그들은 어둠을 무서워하지 않아. 그들은 만나서 차를 마시며 토론을 하지. 그러면 만사가 잘 되어가거든. 어른들 같으면 섬에다 불을 지르지도 않아. 또 어른들 같으면 배를 만들 거야. 새 소녀는 어둠 속에 서서 어른의 세계가 얼마나 당당한가 하는 것을 서로 알아내려고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뜻대로 되지를 않았다. 그들은 싸우지 않아. 내 안경을 깨트리지도 않을 거야. 짐승 이야기도 하지 않아. 어른들이 우리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만 하면. 렐프가 절망적으로 외쳤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 어른다운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기만 하면 좋을 텐데.
신호 같은 거라도 보내주면 좋겠는데. 어둠 속에서 가늘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와 그들은 오싹해져 서로 부둥켜 안았다. 그러자 그 울음소리가 커졌다. 마치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처럼 멀리서 들린 소리였다. 이윽고 그 소리는 알아들을 수 없는 잠꼬대로 변하고 있었다. 하코트 세인트 앤서니 목사 같네. 퍼시벌 윈즈 메디슨은 길게 자란 풀밭에 누워 그의 주소를 외우고 외워봤지만 그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 속을 끝없이 헤매고 있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내용은 뭐가 됩니까? 질서가 깨졌어요. 그쵸? 질서가 깨지고, 즉 규칙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봅니다. 자, 다음 허공에서 온 짐승 보도록 합니다. 자, 별빛을 제외하면 남은 빛이라고 하나도 없었다. 유령 같은 소음의 정체를 알아내고 난 렐프와 사이먼은 퍼시벌이 다시 조용해졌을 때 그를 힘겹게 들어올려 오두막으로 옮겼다. 새끼 돼지는 큰 소리를 쳐놓고도 두 소년들을 바싹 붙어다녔다. 그래서 세 소년은 함께 다음 오두막으로 들어갔다. 그들은 버석버석 소리를 내는 마른 입속에 꿈틀거리며 누워서 초호 쪽으로 나있는 틈새를 통해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이따금 옆 오두막에서 어떤 꼬마가 우는 소리를 냈고 또 한 번은 큰 소년이 어둠 속에서 뭐라고 웅얼거리는 소리가 났다. 어느새 이들 세 소년도 잠들었다. 은빛 달이 수평선 위로 떠올랐지만 수면 바로 위에 걸터 앉았을 때조차 수면에 불기둥을 만들 만큼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밤하늘에는 다른 불빛들이 있었고 그 빛들은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끔뻑거리며 꺼지기도 했다. 그러나 16km 상공에서 벌어지는 공중전에선 가냘픈 사격 소리조차 들려오지 않았다. 모두가 잠들어 있어 그것을 헤아린 아이는 없었지만 어른들의 세계로부터 어떤 신호가 내려왔다. 갑자기 폭발의 섬광이 번뜩이고 나선형의 꼬리가 하늘을 가로질러 내려오는가 했더니 다음 순간 다시 별빛과 어둠만이 남았다. 섬의 상공에 한 점이 나타났다. 낙하산을 타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는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사지를 축 늘어뜨리고 허공에 매달린 듯한 모습이었다. 고도에 따라 바람의 방향이 달랐으므로 그것은 이리저리 떠다녔다. 그러나 5km가량 되는 허공에선 바람이 안정되어 그것은 하늘의 하강 곡선을 긋더니 산호초와 초호 위를 비스듬히 가로질러 산 쪽으로 불려갔다. 이윽고 그것은 산허리에 피어있는 푸른 꽃 사이에 내려 찌그러졌다. 그러나 이만한 높이에서도 미풍이 불고 있었기 때문에 낙하산은 펄럭이며 이리저리 부딪혔다. 그리하여 두 다리를 뒤로 한 채 그 사람은 산정으로 서서히 끌려 올라갔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형체는 푸른 꽃과 표석과 붉은 돌 위를 거쳐 1m씩 끌어올려졌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형체는 바위 사이에 몸이 처박히게 되었다. 이곳의 바람은 돌발 지역이기 때문에 낙하산의 끈이 밧줄처럼 엉겼다. 자, 지금 어떤 상태예요? 공중전이 있었던 모양이야. 근처에서, 그죠? 비행기 한 대가 추락하는 과정에서 낙하산을 조종사가 낙하산 타고 이제 탈출했는데 정신을 잃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섬에 이제 불시착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네. 그는 헬멧을 쓴 머리를 무릎 사이로 쳐박고는 복잡하게 엉킨 끈에 묶인 채 앉아 있었다. 미풍이 불 때마다 끈이 팽팽해졌고 그로 인해 머리와 가슴이 고추 세워져 흡사 산머리 건너편을 응시하고 있는 듯한 자세가 되었다. 그러다가 바람이 잠잠해질 때마다 줄은 느슨해졌고 그 바람에 그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무릎 사이로 머리를 쳐박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별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동안 그는 산정에 앉아 꾸벅 절을 하다가는 쓰러지고 다시 절을 하다가는 쓰러지곤 했다. 아직 캄캄한 꼭두새벽 산허리를 조금 내려선 곳에 있는 바위 근처에선 소음이 일었다. 두 소년이 관목과 마른 입더미로부터 굴러나올 때 생긴 소음이었다. 희미한 두 그림자는 졸린 듯한 목소리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봉화당번을 선 쌍둥이였다. 이론적으로는 하나가 자고 하나는 불침범을 봐야 한다. 각자가 따로따로 행동하는 것이 제대로 맡은 임무를 다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전혀 그러질 못했다. 밤새 깨어있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에 둘이 모두 잠들어버린 터였다. 조금 전까지 봉화가 타올랐지만 이제는 꺼져버린 불씨 쪽으로 둘은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하품을 하고 연방 눈을 비비며 다가갔다. 산정에 이르자 하품은 그쳤고 그중 하나가 관목과 나뭇잎 더미를 쌓아올린 곳으로 급히 달려갔다. 다른 꼬마는 무릎을 꿇었다. 확실히 꺼졌어. 그는 양손으로 집어든 막대기를 만지작거렸다. 아니야, 꺼지지 않았어. 그는 몸을 낮춰 모닥불에 입술을 바싹 갖다 대고 가만히 불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그는 잠시 분운 작업을 중지했다. 샘, 이리 줘. 불쏘시개 여기 있어. 에릭은 몸을 구부리고 다시 가만 불었다. 한쪽에서 불이 살아나기 시작했다. 샘은 불이 살아난 곳에 쏘시개를 넣은 다음에 나뭇가지를 얹었다. 불꽃은 커지고 나뭇가지에도 불이 붙었다. 샘은 나뭇가지를 더 얹었다. 한꺼번에 태우지 마. 넌 너무 많이 집어넣고 있어.
에릭이 말했다. 몸을 녹여야지. 나무를 더 가지고 와야 돼. 난 추워. 나도. 게다가 난 캄캄하고 좋아. 그럼. 에릭은 다시 털포도 앉아서 샘이 불 피우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마른 나무를 작은 천막 모양으로 쌓아 올렸다. 그래서 불은 착실하게 불었다. 하마터면 꺼질 뻔했어. 그가 알면 짜증내겠죠. 얼마 동안 쌍둥이 형제는 말없이 불을 지켜보았다. 에릭이 키득키득 웃었다. 짜증냈겠지? 봉화에 관해서는. 봉화와 멧돼지 때문에. 우리 대신 그가 제게게 욕을 퍼부은 게 다행이었어. 정말 학교 다닐 때 신경질쟁이 선생 생각나? 임마, 너 때문에 미칠 지경이다. 쌍둥이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는 어둠과 그 밖의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불안하게 주위를 힐끗 둘러보았다. 천막처럼 쌓아 올린 나무를 열심히 먹어가는 불꽃에 그들의 눈길을 끌었다. 몸부림치며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피하지 못하는 쥐며느리를 에릭은 지켜보았다. 아래쪽 가파른 산원 위로 번지던 최초의 산불이 생각났다. 그쪽은 지금 캄캄했다. 그는 그것을 기억조차 하기 싫어 산적으로 눈길을 돌렸다. 따뜻한 불기운이 퍼지자 두 형제는 유쾌하게 불을 쬐었다. 샘은 나뭇가지를 불길 속에다 정확하게 맞춰 넣으면서 즐기고 있었다. 에릭은 두 손을 내밀어서 열기를 참아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거리를 찾고 있었다. 불 건너편을 멍청히 바라보면서 그는 주위에 흩어져 있는 바위돌이 지금은 그늘 속에 들어있지만 낮이 되면 어떤 몰골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다. 거기엔 바위가 있고 세 개의 돌이 있고 깨어진 바위가 있고 그 너머에는 균열이 있고 바로 거기엔 샘, 아무것도 아니야. 불꽃은 나뭇가지를 제압했다. 껍질이 오그라들다가 떨어져 나가면서 장작이 소리를 내며 튀었다. 천막 모양으로 올려놓은 나무가 안쪽으로 무너지자 널찍하고 동그란 불빛이 산정을 밝혔다. 샘, 샘은 신경질이 나서 에릭을 보았다. 에릭이 어찌나 떨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던지 샘은 에릭이 바라보는 방향이 두려워졌다. 샘은 그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불 주위를 돌아 기어가서 에릭 곁에 털포도 앉아 눈을 긴장시켰다. 그들은 꼼짝 않고 서로의 팔을 꽉 잡았다. 두 개의 입을 딱 벌린 채 네 개의 눈이 한 지점을 응시했다. 저 아래에 펼쳐진 숲속의 나무들이 한숨을 쉬고 나서 포효했다. 그들의 이마를 덮은 머리카락이 날리고 불꽃은 봉화로부터 비스듬히 타올랐다. 14m가량 떨어진 곳에선 나무의 결이 터지며 입을 벌리는 소리가 들렸다. 두 형제 중 누구도 비명을 지르진 않았지만 팔을 잡은 손에는 더욱 힘이 들어갔고 입은 뾰족해졌다. 10초가량은 그런 모습으로 쪼그리고 있었다. 그동안 우르릉거리는 불길은 산정위로 연기와 불똥과 고르지 못한 빛의 파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들은 똑같은 공포감에 사로잡혀 바위를 타고 넘어 도망갔다. 렐프는 꿈을 꾸었다. 그는 짧은 시간이라고 여겼는데 긴 시간 동안 그는 돌아눕기도 하고 뒤척이기도 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 다른 오두막에서 새어나오는 악몽의 잠꼬대 소리도 그에게 와닿지 않았다. 고향집, 정원 울타리로 돌아가 그 너머로 망아지들에게 사탕을 주는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차를 마실 시간을 알리며 누군가가 그의 팔을 흔들었다. 렐프, 일어나. 나뭇잎들이 일종의 바다 소리를 내고 있었다. 렐프, 일어나. 무슨 일인데? 우린 봤어. 짐승을. 분명히 봤어. 누구야? 쌍둥이냐? 어떤 짐승을 봤어? 새끼돼지 조용해. 나뭇잎들이 여전히 시끄러운 소리를 냈다. 새끼돼지가 렐프에게 다가오다가 꽝 하고 부딪혔다. 오두막 틈소리로 보이는 창백한 별 쪽으로 나가려 하자 쌍둥이 형제가 렐프를 잡았다. 나가면 안 돼. 무시무시해. 새끼돼지야, 창은 어디에 있니? 내 귀에 들리는데. 그럼 조용히들 해. 조용히 누워있어. 그들은 누워서 귀를 긴장시켰다. 극도로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이따금 쌍둥이 형제가 가쁜 숨소리처럼 들려준 얘기를 들으며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나중엔 겁을 집어먹었다. 순식간에 주위의 어둠은 짐승의 발톱과 무시무시한 수수께끼와 위협으로 가득 찼다. 끝없이 계속 돌 것 같은 새벽이 찾아와 별들을 꺼트리고 마침내 서글픈 회색 광선이 오두막으로 스며들었다. 아직 오두막 밖의 세계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시무시했지만 그들도 꿈주럭거리기 시작했다. 미로와 같은 어둠은 가까이 그리고 멀리에서 끼리끼리 사라지고 높은 하늘 저편에는 작은 구름 조각들이 훈훈한 색채를 띠고 있었다. 신소리를 바라며 하늘로 치솟는 바다새 한 마리의 메아리가 곧 되돌아왔다. 무엇인가가 숲에서 꽥꽥거렸다. 수평선 근처의 구름 조각들은 이제 장밋빛으로 빛났고 깃털 같은 야자수의 꼭대기가 초록색으로 빛났다. 렐프는 오두막 입구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다. 샘, 에릭, 전부 모이라고 해. 조용히. 자, 불러와. 쌍둥이 형제는 몸을 떨면서 서로 부둥켜 앉은 채 몇 야드를 달려 다음 오두막으로 가서 그 무시무시한 소식을 알렸다. 렐프는 등이 쑤셨지만 위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서서 바위판으로 걸어갔다. 새끼돼지와 사이먼이 그의 뒤를 따랐고 다른 소년들도 설근설근 따라갔다. 렐프는 반들반들한 자리에 놓아두었던 소라를 집어들고 입술에 댔다. 그러나 주저하며 불지는 않았다.
대신 소라를 높이 치켜들어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다. 모두들 이해해 주었다. 수평선 밑에서 위쪽을 향해 부채꼴 모양의 햇살을 던지던 아침해가 이제 수평으로 햇살을 퍼부었다. 렐프는 점점 커가는 금빛 햇살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 햇살은 오른쪽으로부터 찾아들고 있었는데 그만하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을 만큼 밝았다. 그의 앞에 둥글게 서 있는 소년들은 사냥할 때 사용하는 창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는 쌍둥이 중 자기 곁에 있는 에릭에게 소라를 건네주었다. 우리는 직접 이 눈으로 짐승을 봤어. 정말 자고 있지 않았어. 샘이 그 이야기를 받았다. 이제 그들 중 하나가 소라를 잡으면 두 형제는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이 관례가 되어 있었다. 본질적으로 둘은 같다는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건 털이 많았어. 그 짐승의 머리 뒤로는 무엇인가가 움직이는 것이 있었는데 아마 날개인 것 같았어. 게다가 그게 움직이고 있었고 정말 무시무시해 앉아있는 모습이라고 할까? 봉화는 환히 타오르고 있었어. 방금 다시 피었거든. 더 나무를 얹고 눈이 있었어. 이빨도 발톱도. 우리는 걸음만 나 살리라고 도망쳐왔어.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그 짐승이 우리를 따라오잖아. 그것이 나무 뒤에서 살금살금 움직이는 것을 봤어. 난 거의 붙잡힐 뻔했단다. 렐프는 겁에 질려 눈초리로 에릭의 얼굴을 가리켰다. 관목을 통과할 때 긁혀서 상처가 나 있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에릭은 그의 얼굴을 만졌다. 온통 긁혔군. 피가 나고 있지? 둥글게 모인 아이들은 겁에 질려 위축되었다. 그때까지 하품만 하고 있던 조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가 빌에게 한 대 맞고 울음을 참느라 질식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밝은 아침은 공포로 가득 차고 둥글게 모였던 대형도 바뀌기 시작했다. 그 대열은 안보다는 밖을 향했고 나무 끝을 날카롭게 깎아맞는 창들은 울타리 형상이었다. 잭이 그들을 한가운데로 다시 불렀다. 이번에야말로 진짜 사냥이 될 거야. 누구 나설 사람? 렐프는 초조하게 몸을 움직였다. 이 창은 나무로 만든 거야. 바보 같은 소리 집어치워. 잭이 그에게 냉소를 보냈다. 겁나? 물론 겁나고 말고 겁나지 않은 사람이 어딨니? 그는 부질없는 것임을 알면서도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쌍둥이 형제에게 눈을 돌렸다. 설마 너희들 우리를 놀리는 건 아니겠지? 대답은 너무 단호해서 그 누구도 그들의 대답을 의심할 수 없었다. 새끼돼지가 서로를 잡았다. 우리는 이곳에 그대로 숨어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 짐승은 우리 가까이는 오지 않을 거야. 무언가가 자기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아니었다면 렐프는 그에게 고함을 질렀을 것이다. 이곳에 그대로 숨어 있는다고? 이 섬 한 구석에 갇힌 채 늘 막만 보고 있는단 말이지. 먹을 것은 또 어떻게 구하지? 또 봉화는 어떻게 하고? 자, 행동 개시다. 이건 시간 낭비야. 하고 잭은 초조하게 서둘렀다. 시간 낭비가 아니야. 꼬마들은 어떻게 하고? 잭이랄. 누군가가 꼬마들을 돌봐야 해. 이제껏 한 번도 그러지 않고선? 그럴 필요가 없었지. 이제 필요가 생겼어. 새끼돼지가 그들을 돌보기로 하자. 그게 될 법이나 한 이야기니? 눈 하나밖에 없는 새끼돼지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나머지 아이들이 호기심이 찬 눈으로 잭과 렐프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또 한 가지, 이번 사냥은 이제까지의 사냥과 다르단 말이야. 그 짐승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으니까 발자국을 남겼다면 너희 중에 본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야? 뭔가 모르겠지만 그 짐승은 나무 사이를 그네 타도 옮겨다니는 모양이야.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해. 새끼돼지는 깨진 안경을 벗어서 한 개가 남은 성안 쪽의 안경알을 닦았다. 우리는 어떻게 하지, 렐프? 넌 지금 소라를 들고 있지 않아? 이걸 들고 말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야. 너희 모두가 나간 동안 그 짐승이 오면 어떻게 하지? 난 제대로 보지 못해. 게다가 내가 겁을 집어가 먹으면... 잭이 경멸조로 끼어들었다. 넌 언제나 겁에 질려 있더라? 소라는 내가 들고 있어. 소라. 말끝마다 소라 얘기군. 잭이 외쳤다. 이제 그까짓 필요 없어. 누가 발언해야 할 것인가는 누구나 알고 있어. 사이먼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빌도 그렇고 월터도 마찬가지야. 이런 또래들은 모든 결정을 잠자코 우리에게 맡기는 게 옳다는 것쯤 이제 알 때가 됐어. 렐프는 더 이상 잭의 연설을 내버려둘 수가 없었다. 그는 상기되어 양볼이 활활 달아올랐다. 넌 소라를 들고 있지 않아. 앉아. 하고 렐프가 말했다. 잭의 얼굴이 어째나 창백하게 변했던지 주근깨가 갈색 점처럼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서 있었다. 이건 사냥부대 소관이야. 나머지 소년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새끼돼지는 자기가 난감하게 거기에 얽혀든 것을 깨닫고 렐프의 무릎 위에 소라를 올려놓고 앉았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렐프는 숨을 죽였다. 이번 일은 사냥부대 소관 이상의 것이야. 마치는 렐프가 입을 열었다. 짐승의 발자국을 쫓을 수 없기 때문이야. 게다가 너는 구조받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는 모두에게 눈길을 돌렸다. 너희 모두는 구조받기를 원하지 않니? 그는 다시 잭을 향해 말했다. 전에도 말했지만 봉화가 제일 중요해. 지금쯤 봉화가 꺼졌겠다. 해묵은 분노가 그에게 공격할 힘을 부여한 셈이었다. 그래, 아무도 그만한 지각이 없단 말이야? 봉화에다 다시 불을 붙여야 해. 잭,
너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 너희들은 모두 구조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니? 물론 그들도 구조되기를 원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상황이 렐프 쪽으로 유리하게 돌아가 위기는 지나갔다. 새끼 돼지는 힘껏 숨을 몰아쉬고 다시 소라를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허세였다. 그는 통나무에 걸려 입을 딱 벌리고 넘어졌다. 푸른 그림자가 입 언저리 나타났다. 아무도 그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잭, 생각해봐. 네가 이 섬에서 가보자는 데가 있니? 마지못해 잭이 대답했다. 한 군데가 있긴 해. 하지만 확실해. 기억나지? 바위들이 층층으로 쌓여있는 섬의 꼬리 부분 말이야. 거긴 못 가봤어. 바위가 다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안 가본 데는 거기밖에 없어. 그 짐승이 거기에 살고 있을지 모르겠군. 모두 한꺼번에 입을 열었다. 맞아, 옳은 말이야. 우리가 뒤져야 할 곳은 거기야. 만일 그 짐승이 거기 없으면 산으로 올라가서 살펴보기로 하자. 그리고 봉화에다 불을 피우고 가자. 우선 음식을 먹고 나서 가자. 렐프가 말을 일단 끊었다. 창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을 거야. 음식을 먹고 나서 렐프와 큰 아이들은 모래사장을 따라 출발했다. 뒤에 남은 새끼돼지는 바위판 위에 서 있었다. 오늘도 푸른 천장 같은 하늘 밑에서 일광욕이나 해야 할 모양이다. 앞에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모래사장이 뻗어나가 마침내 한 지점에서 숲과 만나고 있었다. 아직 이른 아침이었기 때문에 아른거리는 신기루의 베일이 윤곽을 흐릿하게 만들지도 않았다. 렐프의 지휘에 따라 일행은 저 밑으로 깔린 뜨거운 모래밭보다는 야자수가 늘어서 높은 지면을 따라 조심스럽게 전진하고 있었다. 그는 잭에게 길을 안내하도록 했다. 18m 밖의 적이라면 쉽사리 식별할 수 있는데도 잭은 연극처럼 경계태세를 취하고 걸어갔다. 렐프는 잠시나마 책임을 벗어버린 것을 후련하게 생각하며 꽁무니에서 걸었다. 렐프 앞에서 걷던 사이먼은 도무지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핥히는 발톱이 있고 산정에 앉아 있으며 발자국도 남기지 않는데 샘과 에릭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지도 않은 짐승이라. 믿기지 않았다. 그 짐승을 아무리 머릿속에 그려보아도 사이먼의 의식 속에 떠오르는 것은 영웅적이며 동시에 병든 인간의 모습뿐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다른 아이들은 회의 때 좌종을 향해 이야기할 수 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그들은 많은 사람 앞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치 한 사람에게 이야기하듯 자신의 소신을 발표했다. 그는 한 발짝 비켜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렐프가 어깨 위에 창을 메고 뒤따르고 있었다. 수줍은 태도로 사이먼은 걸음을 늦추어 렐프와 나란히 걸었다. 다시 눈을 가릴 만큼 길게 자란 머리칼 사이로 렐프를 바라보았다. 렐프는 사이먼을 힐끗 바라보며 전에 사이먼이 저지른 잘못을 모두 잊었다는 듯이 억지로 미소하고는 다시 눈길을 허공에 멍하니 고정했다. 한순간 사이먼은 그가 자기 마음을 알아주었다고 기쁘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그만두었다. 사이먼이 나무에 부딪히자 렐프는 초조한 거동으로 다른 곳을 쳐다보았고 로버트는 킬킬거리고 웃었다. 사이먼은 비틀거렸다. 이마에 흰점이 생기더니 빨갛게 되어가지고 핏방울을 떨어뜨렸다. 렐프는 사이먼에 대한 생각을 털어버리고 지옥처럼 괴로운 자기 자신의 세계로 돌아왔다. 그들은 언젠가 성체에 당도할 것이다. 그때는 대장이 맨 앞에서 전진해 가야 하리라. 잭이 빠른 걸음으로 돌아왔다. 이제 보이는 곳에 왔어. 알았어. 될수록 서로 가까이 붙어가자. 그는 지대가 약간 솟아있는 곳에 자리한 성곽을 향해 잭의 뒤를 따라갔다. 그들의 왼쪽에는 덩굴과 나무들이 빽빽하게 얽혀 있었다. 저 속에 아무것도 없을까? 들락날락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저 성체는 봐. 렐프는 병풍같이 앞을 가린 풀을 헤치고 내다보았다. 돌이 깔린 지면은 불과 몇 야드밖에 되지 않았다. 그 다음부터는 섬의 좌우 양편이 거의 합류되는 지형을 이루고 있었다. 응당 돌출부의 꼭대기를 예상케 하는 지형이었다. 그러나 그 대신 너비가 몇 미터에 길이가 14m쯤 되는 좁은 안반이 섬에서 바다 쪽으로 뻗어나오고 있었다. 이 섬 구조의 기초를 이루는 분홍색의 네모난 바위가 또 하나 있었다. 30m는 될 법한 성체 이쪽 면은 그들이 전에 상정에서 보았던 분홍색 요새의 정체였다. 절벽을 이룬 바위는 금이가 있었고 꼭대기에는 당장이라도 굴러내릴 것만 같은 거대한 바위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렐프의 뒤로 키가 크게 자란 풀숲에는 사냥부대가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다. 렐프가 잭을 바라보았다. 너는 사냥부대 일원이야. 잭은 얼굴을 붉혔다. 나도 그건 알아. 렐프의 의식 깊은 곳에 자리한 무엇인가가 렐프를 대신해서 말했다. 내가 대장이야. 내가 가겠어. 반대하지 마. 그는 다른 소년들을 향해 말했다. 너희들은 여기에 숨어 있어.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그의 목소리가 속으로 기어들거나 아니면 고함으로 변하리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잭을 향해 말했다. 네 생각은? 잭이 중얼거렸다. 나는 다른 곳에 안 가본 데가 없어. 여기가 틀림없어. 알았어. 사이먼이 당황해 옹얼거렸다. 난 짐승이 있다고 믿지 않아. 렐프는 마치 날씨에 대한 이야기에 맞장구라도 치듯이 그의 말에 상냥하게 응답했다. 나도 그래.
굳게 담은 그 입은 창백했다. 그는 머리를 천천히 위로 쓸어 넘겼다. 자, 잘 있어. 갔다 올게. 힘을 들여 겨우겨우 나아가자 마침내 좁은 길목이 나왔다. 그는 텅 빈 대게에 갈라진 틈 같은 것에 사방으로 포위당한 느낌이었다. 몸을 감출 곳이 없었고 더 나아갈 필요도 없는 것 같았다. 그는 좁은 길목에서 걸음을 멈추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오래지 않아 몇 세기 후의 일이겠지만 바다는 이 성체를 고립시킬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른쪽에는 망망한 대양이 성가시게 지분거리는 초호가 있었다. 왼쪽에는 렐프는 몸서리쳤다. 태평양으로부터 그들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그 초호였다. 또한 어떠한 이유 때문에서이든 초호가 없는 반대편의 물가까지 내려가 본 사람은 잭뿐이었다. 이제 그는 부풀어 오르는 거대한 파도를 육지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 파도는 거구의 생물이 호흡하는 모습 같았다. 바닷물이 서서히 산호초 사이로 잠기면 분홍색 화강암의 안반이 보이고 산호, 폴립, 해초 등의 야릇한 덩어리가 드러났다. 바닷물이 숲의 꼭대기를 스쳐가는 바람처럼 속삭이며 빨려 나가면서 수위가 차츰 낮아졌다. 마치 탁자같이 펼쳐진 넓적한 바위 하나가 있었다. 해초가 붙어있는 그 바위의 4개의 면을 바닷물이 핥듯이 떨어져 내리는 폼이 흡사 절벽 같았다. 순간 잠자고 있던 거대한 바다라는 짐승이 숨을 뿜어냈다. 그러자 해면이 부풀어 올라 해초가 유선형으로 요동치고 탁자 모양의 안반 위에서는 바닷물이 포효하며 거품을 내뿜었다. 파도가 밀려가는 것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어 보였다. 다만 시시각각 떨어졌다 솟구치고 다시 떨어진다는 의미밖에. 렐프는 붉은 절벽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의 뒤쪽에 키가 크게 자란 풀숲에는 그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소년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의 손바닥에 난 식은땀이 싸늘했다. 자신은 정말로 짐승과 맞닥뜨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실제로는 맞닥뜨린다 해도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입장임을 깨닫고 렐프는 난감했다. 그 절벽을 기어오를 수는 있지만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바위가 네모져 있어서 절벽을 에워싼 일종의 대석을 이루고 있었다. 따라서 오른쪽으로 초호를 내려다보면서 바위턱을 따라 나아가면 모퉁이를 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쉬운 일이었다. 이내 그는 바위 모퉁이를 돌아 건너편에서 주위를 살펴볼 수 있었다. 예측한 대로였다. 구한호가 붙어있는 분홍색 바위가 나뒹구는데 그것들의 윗부분에는 과자에 입힌 설탕 같았다. 부서진 바위로 경사가 급하게 이어졌고 요새의 정상에는 온통 바위가 뒤덮여 있다. 등 뒤에서 무슨 소리가 나기에 렐프는 몸을 돌렸다. 잭이 바위턱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전진하고 있었다. 너 혼자에게만 맡겨둘 수가 없어서. 렐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냥 바위 위로 길을 안내했다. 일종의 굴 같은 곳을 살펴봤지만 그곳에는 한 무더기에 썩은 새알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시무시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마침내 그는 걸터앉아 주위를 둘러보고 창끝으로 바위를 두드려 보았다. 잭은 신나는 모양이었다. 요새로서는 최고야. 물기둥처럼 치솟으며 부서지는 파도가 그들의 몸을 적셨다. 밀물이 없겠는걸? 저건 뭐야? 바위의 중턱에 초록색으로 길게 뻗은 얼룩이 보였다. 그들은 올라가서 떨어지는 물을 맛보았다. 여기에다 야자 껍질을 갖다 놓으면 언제나 물을 받을 수 있겠다. 난 싫어. 이곳은 기분 나쁜 장소야. 그들은 꼭대기에 부서진 바위가 있는 마지막 절벽을 나란히 올라갔다. 올라갈수록 좁아졌다. 잭이 가까이 있는 돌을 주먹으로 치자 그 돌은 약간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저 기억나니? 어려웠던 때의 기억이 두 소년의 의식 속에 되살아나고 있었다. 저 밑에다 야자소 줄기를 지렛대처럼 박아놓다가 적이 쳐들어오면 저봐! 그들이 위치한 곳에서 30m 정도 아래쪽에 좁은 통로가 있고 다음엔 돌투성이 지면이었다. 그 다음에 소년들의 머리가 총총히 숨어있는 풀밭이 있었고 그 뒤로는 숲이었다. 지렛대를 들기만 하면 단박에 박살나는 거야. 휘! 잭이 신나서 외쳤다. 그는 손으로 돌을 굴리는 신용을 해보였다. 렐프는 산 쪽을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지? 렐프가 들여다보았다. 왜? 네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야. 난 네가 산 위를 보는 이유를 모르겠어. 봉화가 올라가지 않는구나. 신호가 안 보여. 너는 봉화에 미쳤구나. 팽팽한 푸른 수평선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고 그것이 끊어진 곳은 산꼭대기뿐이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그것뿐이야. 그가 흔들리는 바위에 창을 기대에 세워놓고는 머리를 쓸어넘겼다. 돌아가서 산에 올라가 보자. 그 애들이 짐승을 본 곳은 거기니까. 짐승은 거기 없어. 그럼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어? 풀숲에서 그들을 기다리던 소년들은 잭과 렐프가 무사한 것을 보고 햇볕 속으로 몸을 드러냈다. 그들은 탐험의 흥분에 쌓여 짐승에 대한 일을 까맣게 잊었다. 떼지어 다리를 건너 곧바로 함성을 지르며 바위로 올라왔다. 렐프는 한 손을 거대한 붉은색 바위에 기댔었다. 그 바위는 물레방아만한 크기였는데 더 큰 바위에서 떨어져 나와 흔들흔들 매달린 셈이었다.
렐프는 침울하게 산을 바라보았다. 주먹을 쥐고 오른편에 있는 붉은 암벽을 망치질하다 두드렸다. 입은 굳게 다물었고 머리카락에 가린 눈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다. 연기를 올려야 해. 그는 상처난 주먹에 피를 빨았다. 잭, 가자. 그러나 잭은 그곳에 없었다. 그때까지 렐프는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소년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바위 한 개를 밀고 있었다. 돌아보는 순간 커다란 바위는 소리를 내며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물기둥인 절벽 중간까지 솟았다. 그만해, 그만! 그의 목소리에 모두 조용해졌다. 연기를 피워야지. 그의 머리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마치 박쥐의 날개처럼 무엇인가가 잽싸게 퍼덕이더니 그의 생각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다. 연기를 올려야지. 이내 얘의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고 또다시 분노가 치밀었다. 우리에게 연기가 필요해. 너희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바위나 굴리고. 시간은 많아 하고 로저가 외쳤다. 렐프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산으로 간다. 요란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어떤 아이는 모래사장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했다. 다른 아이들은 바위를 더 굴려 떨어뜨리고 싶어했다. 햇빛은 눈부시게 빛났고 위험도 어둠과 함께 잊혀졌다. 잭, 그 짐승은 저쪽 반대편에 있을지도 몰라. 다시 앞장서. 전에 가본 적이 있다니까. 바닷가를 따라가는 게 좋을 거야. 과일도 있으니까. 빌이 렐프에게 다가섰다. 여기 좀 더 있다 가면 안 돼? 안 돼. 요새를 만들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오두막도 없어. 하고 렐프가 말했다. 밀물도 많지 않아. 멋있는 요새가 될 텐데 바위도 굴릴 수 있고 다리 바로 위에. 떠나자니까. 렐프의 음성에 분노가 서려 있었다.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자, 가자. 여기 있기로 하자. 오두막으로 돌아가. 난 피곤해. 그만. 렐프가 주먹으로 바위를 쳤다. 허물이 벗겨졌지만 아픈 줄 몰랐다. 내가 대장이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 산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니? 봉화가 올라가지 않잖아. 저 바다 밖에 배가 있을지도 몰라. 모두 정신 나갔니? 소년들은 반란을 일으키듯 잠자코 있었고 투덜대기도 했다. 잭이 앞장섰고 그들은 바위를 내려가 다리를 건넜다.